이서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곤히 잠든 남편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박준서는 등을 대고 누워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강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평소 허락 없이 그의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일이 세금 신고 마감일이었다. 준서는 낡은 주식 묶음,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주겠다고 일주일째 약속만 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또 잊어버렸고 서류는 당장 필요했다. 아침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했다. 내 책상에서 찾아봐 잠들며 그가 중얼거렸다. 서연이 하려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침실문을 조용히 닫은 서연은 긴 복도를 지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서울 중심부 강남의 널찍한 아파트는 각자의 개인 공간을 가질 만큼 충분히 컸다. 준서에게는 육중한 오크 책상과 가죽 의자가 있는 근사한 서재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작고 아늑한 방이 있었다. 10년 전 그들이 이 아파트를 사고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지었을 때 그것이 행복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이 넓은 공간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서재에서는 익숙한 고급 향수 냄새와 책상 위의 가벼운 어수선함이 그녀를 맞았다. 준서는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엄격한 서류 정리에 익숙한 재무 컨설턴트인 아내와는 달랐다. 서연은 밝은 천장 조명 대신 스탠드 조명을 조심스럽게 켰다. 준서가 복용한 수면제의 양을 생각하면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리허설 소리에도 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은행거래 내역서와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사무용품, 클립, 펜, 그리고 남편의 회사인 주식회사 비전테크 로고가 밝힌 노트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은 세금 신고에는 전혀 쓸모없는 기술 문서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 미간을 찌푸렸다. 준서는 전에는 서랍을 잠근 적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준서가 열쇠를 어디에 숨겼을지 상상하며 서재를 둘러보았다. 책장 맨 위는 너무 뻔했다. 결혼사진 뒤는 너무 진부했다. 시선이 명함을 담는 작은 자개함에 멈췄다. 준서의 고객 중 한 명이 준 선물이었다. 서연이 그것을 열자 현관문 열쇠가 아닌 서랍 자물쇠에 딱 맞는 작은 열쇠가 보였다. 그녀가 열쇠를 넣고 돌리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색색의 폴더에 밝은 라벨이 붙은 깔끔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이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보고 놀랐다. 평소 준서는 훨씬 덜 꼼꼼했다. 그녀는 폴더를 꺼내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낯선 계좌의 은행 거래 내역서, 그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경기도의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 그리고 유원장이라는 글씨가 쓰인 천연 가죽 폴더가 있었다. 서연이 폴더를 열자 손이 떨렸다. 유원장은 불과 3주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문서의 첫 줄은 형식적이고 평범했다. 다음 내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 박준서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소유한 주식회사 비전테크 주식 65%를 최유진에게 유증한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그 줄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최유진.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름은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서연은 계속 읽었고 새로운 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 충격처럼 다가왔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XXX번지에 위치한 내 소유의 부동산을 상기 최유진에게 유증한다. 그들의 집이었다. 그가 그들의 집을 어떤 여자에게 남기려 했다. 서연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안정을 되찾으려 몇 번 심호흡을 했다. 12년의 결혼 생활, 12년. 그런데 그는 집과 회사를 다른 여자에게 남기려 하고 있었다. 문서 끝에는 짧은 문구가 있었다.
나의 아내 이서연에게는 자동차, 개인 소지품 및 5천만 원이 예치된 은행 계좌를 유증한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금액은 회사와 집의 총가치의 1%도 되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는 적은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생활비라는 언급도 있었다. 참 관대하기도 하지. 서연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마치 자신이 그의 부양가족이라도 되는 듯한 생활비라니. 비전테크가 서울 변두리의 월세 아파트에서 시작된 야심찬 아이디어에 불과했을 때 그를 지지했던 아내가 아니었던가.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자 폴더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박준서가 도발적인 미소를 띤 젊은 젓갈색 머리 여자를 껴안고 있었. 뒷면에는 단정한 필체로 유진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저녁 2월 워크숍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은 3개월 전에 찍힌 것이었고 그들은 행복하고 편안하며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갑자기 그 이름이 어디서 익숙했는지 기억해냈다. 최유진, 주식회사 비전테크의 개발 부서장이었다. 그녀는 회사 전체 메일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았고 준서가 업무 관련 대화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유진 씨가 제안했어요. 유진 씨 생각은 이제 그 모든 언급이 불길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벌써 새벽이시었다. 그녀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폴더에 다시 넣을 때도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첫 번째 충동은 남편을 깨워 해명을 요구하고 이 유언장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소리치고 울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아마도 전문적인 분석, 위험평가,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습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최악의 선택임을 알려주는 자기 보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폴더를 다시 넣고 서랍을 잠근 뒤 열쇠를 명함 상자에 돌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원래 세금 신고를 위해 찾으러 왔던 서류를 다른 서랍에서 꺼냈다. 스탠드 조명을 끄고 서연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욕실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8세. 관자놀이에 첫 은발이 섞인 갈색 머리, 눈가의 옅은 주름. 이 결혼 생활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던 마지막이 언제였을까? 1년 전, 2년 전, 그녀는 기억할 수 없었다. 서연은 밀려오는 무력감과 고통을 쫓아내려 애쓰며 차가운 물로 세수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 계획을 세워야 했다. 침실로 돌아와 그녀는 다른 눈으로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다. 박준서, 성공한 사업가,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 고객과 파트너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잠결에도 단호한 턱과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남자. 예전에 그는 그녀에게 보호자, 파트너, 동맹이었다. 이제 그는 배신자였다. 서연은 남편에게 닿지 않으려 애쓰며 침대에 누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기억이 맴돌았다. 세무 설계 콘퍼런스에서의 첫 만남, 그의 끈질긴 구애, 도시의 황금빛 불빛이 어두운 물 표면에 반사되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청혼. 그녀는 비전테크의 초창기, 준서가 하루 18시간씩 일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원했다. 그의 사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무 컨설턴트로서의 그녀의 안정적인 수입 덕분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돈을 아끼고 휴가와 새 옷을 포기하며 이제 그가 자신 없이 계획하고 있는 그들의 공동의 미래를 믿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천장을 바라보고 다음 단계를 마음속으로 계획했다. 아침이 되자 결정이 내려졌다. 히스테리나 섣부른 갈등은 없었다. 오직 정보 수집, 위험평가, 그리고 전략적 계획뿐이었다. 준서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는 졸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돌아누웠다. 좋은 아침, 여보. 잘 잤어? 그다지.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밤새 세금 신고서 생각하느라. 당신과 당신의 세금이란.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예전에는 그토록 원했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다. 걱정 마. 당신은 전문가잖아. 다 잘할 거야. 응.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전문가야. 아침 식사는 평소처럼 평범하고 조용하게 지나갔다. 준서는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훑어봤다. 서연은 오믈렛과 토스트를 준비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했지만 서연의 내면에서는 고통, 분노, 두려움, 불안이라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오직 수년간의 전문적인 경험과 세무당국과의 어려운 협상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습관만이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잊지 마. 오늘 저녁에 제주도로 콘퍼런스 가야 해. 준서가 커피를 다 마시며 말했다. 목요일에 돌아올 거야. 물론 기억하고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진 씨도가. 그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우리 새 소프트웨어 제품을 발표할 거야. 이제 최유진의 이름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 커피를 거의 쏟을 뻔한 것을 느꼈다. 발표회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고마워, 여보. 준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하고 사무실로 갈 준비를 하러 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과 그의 애인의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까지 단 3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3일. 그들이 그녀가 수년간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 3일. 자신만의 행동 계획을 세울 시간. 준서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눈물을 터뜨렸지만 눈물은 금방 말랐다. 눈을 닫고 어깨를 편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을 차지하려는 여자 최유진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것이었다. 소셜미디어 검색은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유진의 페이지는 바로 찾아졌다. 34세, 서울대학교 졸업, MBA 학위. 5년째 주식회사 비전테크에서 근무 중. 최근 2년간 개발부서장. 그전에는 여러 대형 기술회사에서 일했다. 서연은 찾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을 계속했다. 점차 그녀 앞에 경쟁자에 대한 신상정보 파일이 만들어졌다. 똑똑하고 야심차며 명백히 비양심적인 여자.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의 폐허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을 준비가 된 여자. 정오쯤 되자 서연은 준서가 몇 달 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출장은 최유진이 사무실에 없는 날과 일치했고 저녁 회의는 최유진이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시간과 겹쳤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했다. 직접적인 대립은 감정적으로는 끌렸지만 전략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했다. 준서는 교활한 상대였고 최유진은 매우 계산적인 동맹자인 것 같았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아무것도 없이 내쫓을 계획이었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녀는 그 계획을 알아내서 망쳐야 했다. 서연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김민지의 번호를 눌렀다. 민지는 예전에 기업 변호사였고 지금은 부동산 일을 하며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민지야, 안녕. 나 서연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만나야 할 것 같아. 문제가 생겼어. 물론이지. 민지가 별다른 질문 없이 대답했다. 5시에 와. 네가 좋아하는 피노 누아 한 병 열어둘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첫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고 싸움 없이 항복할 생각도 없었다. 준서는 오후 4시쯤 떠났고 키스로 작별 인사를 하며 매일 저녁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의 과시적인 보살핌의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제주도 출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다. 마치 그것이 매우 중요한 출장인 것처럼 최유진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또 다른 핑계가 아니라 그의 차가 모퉁이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민지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대화에 필요할 만한 모든 서류를 챙겼다.
그녀 앞에는 3일 단 72시간이 있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서연은 가계부 엑셀 파일을 열었다. 재무 컨설턴트로서 그녀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익숙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상당한 양의 금융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준서가 매달 생활비로 그녀의 개인 카드에 보내주던 이체 내역을 주의 깊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즉시 불안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체 금액이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반면 공개된 자료와 남편의 무심코 뱉은 말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회사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서연은 달력을 펴고 변화가 시작된 시점인 약 6개월 전 1월 말경을 표시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는 준서가 부산에서 열린 연례기술 콘퍼런스에서 돌아와 특히 의욕에 넘쳤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들의 관계, 혹은 더 정확히는 그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최유진의 소셜미디어를 열어 그 시기에 게시물을 찾았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에는 최고의 팀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글이 함께 있었다. 단체 사진 중앙에는 준서가 젓갈색 머리에 최유진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너무 환했고 시선은 너무 따뜻해 보였다. 그러고 나서 서연은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펴보았다. 몇 년 전 준서는 세금 최적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서연은 그의 은행 웹사이트 개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다. 이제 이 신뢰에 기반한 접근 권한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2월부터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레스토랑에서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보석 가게에서의 구매 내역도 나타났다. 선물은 분명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출장 중이라고 주장했던 날짜에 예약된 교회 호텔 내역은 불륜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1년간의 3건의 큰 구매, 즉 전원주택과 신축 아파트 두 채는 그들 개인 명의가 아닌 준서의 법인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이것이 세금 및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고 서연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만날 준비됐어?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활기찼다. 응. 2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서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다. 좋아. 와인은 이미 열어놨고 내 옛날 기록이랑 가족법 주석서도 꺼내놨어. 어제 통화 내용으로 봐선 둘 다 필요할 것 같네. 김민지는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살았고 서연은 서류 폴더를 챙겨 걸어가기로 했다. 비싼 아파트와 잘 가꾸어진 마당이 있는 서울 중심가에 그들의 주거 단지는 항상 평화롭고 번영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그림은 종종 전혀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었고 서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다. 민지의 아파트는 갓 구운 빵 냄새와 기분 좋은 음악으로 그녀를 맞았다. 52세의 나이에도 민지는 날카로운 지성, 흠잡을 데 없는 취향, 그리고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솔직하지만 항상 진심 어린 직설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년간 기업 변호사로 일한 후 그녀는 부동산으로 전향하며 사람보다는 집을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농담했다. 꼴이 말이 아니네. 민지가 서연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말했다. 넌 항상 사람을 위로하는 재주가 있어. 서연이 비꼬는 투로 웃었다. 그녀는 찾아낸 유언장과 수집한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들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친구는 와인잔을 손톱으로 톡톡 치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난 항상 준서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유언장을 집에, 그것도 책상 안에 둘 만큼 어리석을 줄은 몰랐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지금 그의 지능을 논할 때가 아니지. 내 상황부터 정리해보자. 민지는 종이를 가져와 요점을 적기 시작했다. 자, 법적으로 혼전계약서가 없다면 결혼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은 이혼 시 반반으로 나뉘어
그녀가 또박또박 글씨를 쓰며 시작했다. 유 원장은 사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준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서연이 말을 가로막았다. 재산 등록 방식의 변화, 공동 예산 기여금, 감소 같은 것들 말이야. 바로 그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도 준비해야 해. 그녀는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결혼을 지키고 싶어? 아니면 그냥 공정한 재산 분할을 원해?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3일 전만 해도 대답은 명백했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 하지만 이제 배신의 규모와 남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려 했는지를 깨닫고 나니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정의를 원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12년의 결혼 생활 끝에 길거리로 내쫓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민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 유 원장의 최유진이 언급된 게 특히 마음에 걸려. 그녀에 대해 뭘 알아? 별로 없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준서회사 개발 부서장이야. 34살이고 소셜미디어를 보면 야심차고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 준서랑 일한 지는 오래됐어? 5년 정도.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반년 정도 된 것 같아. 민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그렇겠지만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 그런 관계는 종종 업무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우정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명확한 계산이 있어. 그녀가 그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해.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회사 지배권과 집을 그녀에게 유증했다는 건 많은 걸 말해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에 가까워.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항상 이성적이고 감정보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은 소리치고 접시를 깨고 그 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전화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서연이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첫째, 계속 정보를 모아.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문제의 규모를 파악해야 해. 그가 너에게 남기려는 5천만 원 계좌에 대한 언급이 특히 걱정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회사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왜 하필 5천만 원일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은행 계좌, 투자, 자산을 확인해야 했다. 둘째, 민지가 계속했다.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 내가 연락처를 줄게. 하지만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마. 그냥 준비만 해. 세금은? 서연이 물었다. 그가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해외 계좌를 개설한다면 그건 바로 내 전문 분야야. 민지가 미소 지었다.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해. 그가 세법을 위반한다면 그게 너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어.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민지와의 대화는 많은 법적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주었지만 새로운 의문도 더했다. 그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의 재무 상황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을 시작했다. 공동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준서가 그들 공동 소유의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그들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것이었다. 서연은 아파트 담보 대출 서류를 확인했고 3개월 전 준서가 그녀 몰래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재용자하여 부채를 거의 1억 원이나 늘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있었고 거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것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본 그녀는 공포에 질려 깨달았다.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금융 사기에 관한 문제였다. 서류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 심각한 형사 범죄였다. 전화가 울려 그녀는 깜짝 놀랐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 여보, 안녕. 그의 목소리는 태평하게 들렸다. 하루 잘 보냈어? 조용히. 서연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애쓰며 거짓말했다.
컨퍼런스는 어때? 훌륭해. 발표는 아주 잘 끝났어. 최유진 씨가 정말 멋지게 해냈어. 컨퍼런스는 어때? 투자자들이 열광하더군. 그는 그녀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평범한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집과 회사를 넘겨주려는 여자가 아니라 잘 됐다니 다행이네. 서연이 말했다. 피곤하겠다. 방해하지 않을게. 응, 오늘 하루 정말 바빴어. 내일 또 회의가 있고 그가 하품했다. 사랑해, 잘 자. 나도. 서연이 자신의 거짓말의 쓴맛을 느끼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통화를 끝내고 그녀는 컴퓨터 화면 속 재용자 서류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졌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탈선이 아니라 가족 재산에서 그녀를 배제하려는 치밀한 계획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은행에 가서 언젠가 준서가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그녀에게 발급해준 위임장을 이용해 지난 1년간의 그의 계좌 전체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다. 그 자료는 24시간 내에 그녀의 이메일로 전송될 예정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민지가 추천한 복잡한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인 윤지의 변호사와 연락했다. 윤 변호사는 바로 다음 날 그녀를 만나주기로 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특히 공동자산, 투자 및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로요. 은행거래 내역서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최유진과 그녀가 준서의 회사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주식회사 비전테크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경영진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었다. 최유진의 사진은 준서와 재무이사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었다. 양력에는 그녀가 5년 전 회사에 합류하여 새로운 전략 방향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공개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최유진이 이끄는 개발 부서는 고객 기반을 40%나 증가시켰다. 이것은 인상적인 결과였다. 아마도 준서는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감각도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상황은 복잡해졌다. 만약 최유진이 지루해하는 중년 남자를 유혹한 젊은 애인에 불과했다면 서연은 그 열정이 곧 식기를 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똑똑하고 성공한 여성은 심각한 경쟁자였다. 오후에 은행거래 내역서가 도착했다. 서연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모든 비정상적인 거래를 기록했다. 그녀는 약 8개월 전 다른 은행에 준서 명의로 개설된 낯선 계좌로 정기적으로 거액이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해외로의 세 차례에 걸친 상당한 규모의 국제 송금이었다. 돈은 키프로스에 있는 비스타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회사로 보내졌는데 서연은 이 회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그녀는 검색 엔진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지만 정보는 극히 적었다. 회사는 약 6개월 전 키프로스에 등록되었으며 소유주 정보 없이 사서함 주소만 있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전문적인 경험상 이런 회사는 종종 세금 최소화나 자산은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때로는 합법적이었지만 때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준서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거액의 돈을 해외로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추측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업무상 거래처와 고객의 국제회사를 확인할 때 사용하던 유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비스타 홀딩스 리미티드를 입력하자 간략한 명세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소유주는 박준서와 최유진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눈앞의 사실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었다. 준서와 최유진은 역의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법적으로 아내인 서연에게도 속한 돈을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준서는 단순히 그녀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 발표 시점을 대비해 공동 재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서연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말이 맞았어.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이건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야. 그들은 함께 키프로스의 회사를 등록하고 우리 공동의 돈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었어. 이건 정말 심각한데 민지가 숨을 내쉬었다. 확실해. 완벽하게. 은행 계좌 명세서와 회사 등기부 자료가 내 손에 있어. 이건 상황을 바꾸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이제 준서가 공동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건 법정에서 재산 분할 시에 아주 강력한 주장이 될 거야.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녀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알았고 12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과 그의 애인이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싸울 거야. 그래야지. 민지가 동의했다. 기억해. 이제 네가 우위에 있어. 그들은 네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걸 몰라.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없는 집은 흐린 날씨 같았다. 서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역의 회사로의 송금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정호에는 윤지의 변호사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남편과 그의 애인의 의도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의심과 정황 증거는 좋은 시작이었지만 법정에서는 명백히 부족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내일 준서가 돌아오면 정보 수집 기회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서연의 시선이 서랍장 위의 사진에 멎었다. 3년 전 강원도에서 낚시하며 갓 잡은 송어를 들고 웃고 있는 그녀와 오빠 이강우. 대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강우는 어릴 때부터 항상 여동생을 지켜주었고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서연은 전화를 들어 오빠의 번호를 눌렀다. 서연아, 이게 웬일이야. 보통 주말에 전화하잖아. 강우가 기쁘게 응답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아무 일 없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 도움이 필요해.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오빠의 목소리가 즉시 심각해졌다. 전화로 설명하기는 복잡해. 와줄 수 있어? 1시간 안에 도착할게. 강우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힘내. 동생. 정확히 58분 후 그의 차가 그녀의 집 앞에 주차했다. 강우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로 긴 갈색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서연과 똑 닮은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졌다. 5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닮아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오빠는 즉시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서 씨 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완벽하게 다듬은 수염을 가진 놈들은 절대 믿지 않아. 강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자,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서연은 오빠에게 지난 이틀간 발견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유원장, 최유진과의 이야기, 키프로스의 회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위조된 서명까지.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강우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항상 찜찜한 놈이라고 생각했어. 여동생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조용히 내뱉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의 의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 서연이 말했다. 내가 찾은 서류들은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 전체 그림을 드러내지는 않아.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언제 계획했는지 알아야 해. 강우는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다. 내가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길 바라는 거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평생 법을 존중해왔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긴다는 생각 자체가 불쾌했다. 모르겠어.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거 불법이잖아. 그렇지. 형식적으로는 응.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네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서연은 모든 찬반을 저울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좋아. 마침내 그녀가 결심했다. 해야 할 일을 해. 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했을지 짐작 가는 거 있어? 오빠가 물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알게 되었다. 생일은 7월 15일, 가끔 우리 결혼기념일인 8월 24일과 조합하기도 해. 첫 강아지 이름은 헤라였어. 그녀가 열거했다. 강우는 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중 인증이 있다면 그것도 우회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오빠가 일하는 동안. 서연은 커피를 준비하고 변호사와의 만남 전에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40분 후 서재에서 강우의 외침이 들렸다. 됐다. 그의 회사 이메일은 기술회사 CEO의 것이라고 하기엔 보안이 그리 철저하지 않네. 서연은 서재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있는 준서의 메일함이 열려 있었다. 최유진에게서 온 메일을 찾아보자. 서연이 오빠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특히 개인적인 것들로. 강우는 검색창에 최유진의 이름을 입력하고 결과를 필터링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개인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자 그가 날짜 순으로 메일을 정렬하며 결정했다. 첫 메시지들은 순전히 업무적인 내용이었다.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논의. 하지만 곧 대화의 톤이 급격히 바뀌었다. 저녁이 기다려지지 않아. 보고 싶어. 호텔은 정말 좋았어. 이런 문구들이 업무적인 내용 사이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 강우가 우리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가리켰다. 유망해 보였다. 그는 2달 전 최유진이 보낸 메일을 열었다. 준서 씨, 우리 계획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그분 말로는 키프로스를 통한 구조가 우리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세금 문제도 없으며 완전한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당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쯤이면 주요 자산은 이미 안전하게 옮겨져 있을 거예요. 비스타 홀딩스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예요. 회사에 관해서는 집의 지분을 소액 거래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면 불필요한 주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아내는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조심해요. 명백한 흔적 없이, 급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6개월 후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사랑을 담아, 유진. 서연은 편지를 읽었고 모든 단어가 고통으로 메아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그녀가 완전한 권리를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진짜 계획이었다. 쓰레기 같은 놈. 그녀가 속삭였다. 비열한 놈. 강우가 동시에 내뱉었다. 그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저 여자는 그냥 내 것을 강탈하는 걸 돕고 있는 거야. 서연은 말없이 대화를 계속 읽었다. 이후의 메일에서 준서와 유진은 그들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대화에는 이와 같은 민감한 상황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보이는 박태수라는 인물이 언급되었다. 날짜, 금액,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최근 메일 중 하나에서 준서는 이렇게 썼다. 워크숍 초대장은 이미 발송됐어. 서연이는 아마 안 올 거야. 요즘 그런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만약 온다고 해도 우리는 조심할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자기야. 곧 숨을 필요가 없어질 거야. 워크숍. 강우가 의아한 듯 여동생을 쳐다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 제주도의 한 리조트 호텔에서 비전테크의 연례 고객 및 파트너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준서가 떠나기 전에 언급했는데 내가 바빠서 아마 못 갈 거라고 했어. 보통 그런 행사는 지루해서 빠지거든. 강우가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은 갈 거지?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준서와 유진을 함께 보고 그들을 관찰하며 어쩌면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낼 기회였다. 응, 갈 거야. 그녀가 확신에 차 대답했다. 좋아. 강우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섰다. 이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증거를 더 찾아보자. 많을수록 좋아.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체계적으로 준서의 메일을 검토하며 유진 및 박 변호사와의 대화, 역외회사 등록 서류, 은행 송금 내역 등 유용한 모든 것을 저장했다. 음모의 전체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하고 불안해졌다. 정오의 서연은 가장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만남에 갔다. 윤지의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성격을 가진 키가 작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듣고 서류를 검토한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유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변호사가 결론 내렸다. 이혼 전 자산 빼돌리기 시도, 서명 위조, 역외회사. 이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강력한 주장이 됩니다. 판사들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재산 분할 시 다른 한 명을 속이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서연이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계속 정보를 모으세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전술적 우위를 줄 겁니다. 만약 그가 계속 자금을 빼돌린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법원에 보전 조치를 신청하고 재산 및 계좌에 대한 압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강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2주 후에 투자자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 직후에 이혼을 발표할 계획이야. 그가 또 다른 메일을 보여주며 알렸다. 준서는 그때가 완벽한 시점이라고 썼어. 회사는 최고 가치를 기록할 것이고 주요 자산은 이미 안전하게 옮겨져 있을 거라고. 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적의 계획을 알게 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고마워, 오빠.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다. 우선 워크숍에 가서 그 최유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엔 내 전략을 세울 거야. 그녀도 계획을 세울 줄 알았다. 저녁에 서연은 워크숍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고 정성껏 화장을 하고 머리를 부드러운 웨이브로 손질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본 서연은 평소보다 더 젊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자신을 뜻밖의 발견했다. 아마도 준서의 배신을 깨달은 것이 그녀를 오랫동안 얽매고 있던 환상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것이다. 행사는 제주도의 유명한 리조트 호텔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1시간 남짓 걸렸고 비행 내내 서연은 다가올 만남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녀는 잠시 입구 앞에서 멈춰서서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미소 짓고 대화하며 동시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했다. 호텔의 넓은 로비에는 이미 100여 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비전테크의 고객, 파트너, 직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었다. 서연은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준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홀의 먼쪽 구석에 서 있었고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진지한 표정의 남성들, 아마도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옆, 업무관계라고 하기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은 젓갈색 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최유진은 서연이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생기 있는 녹색 눈에 비친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밝고 자신감 넘쳤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준서는 몇 걸음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그의 미소는 순간 흔들렸지만 곧바로 더 환해졌다. 서연아, 그가 거짓 놀라움으로 외쳤다. 올 줄은 몰랐는데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그녀가 그의 뺨에 키스하며 웃었다. 내가 당신 회사 행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런 행사를 끔찍이 싫어했고 준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순간의 당혹감은 금세 능숙한 미소 뒤로 사라졌다. 여러분, 제 아내 서연입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최유진 씨, 우리 개발 부서장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최유진이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무심코 그녀의 완벽한 매니큐어와 자신감 있는 제스처를 주목했다. 드디어 뵙게 되어 기쁘네요. 서연 씨. 준서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악수는 자신감 있었고 시선은 솔직하고 주의 깊었다. 조금의 당황이나 어색함도 없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미소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준서가 당신의 전문적인 성공을 자주 언급하더군요. 그들 사이에는 잠시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최유진이 먼저 완벽한 치아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기를 바라요. 우리는 훌륭한 팀이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서연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주제로 넘어갔다. 투자자들은 비전테크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준서는 발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진은 정확한 데이터와 예측으로 그를 보완했다. 그들은 정말로 팀처럼 보였고, 서로의 말을 끝맺고 이해한다는 눈빛을 교환하며 파트너의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서연은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전에는 놓쳤을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준서가 말을 넘기며 유진의 손을 가볍게 만지는 방식, 그녀가 그의 귀에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에게 몸을 기울이는 모습, 그들의 동시적인 미소, 오직 그들만이 이해하는 농담들.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관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다. 유진 씨, 서연 씨에게 우리 새 프레젠테이션 좀 보여줄래요? 준서가 갑자기 제안했다. 저는 박 회장님과 따로 상의할 게 좀 있어서요. 물론이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작은 회의실로 가시죠. 거기가 더 조용해요. 남편의 애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서연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경쟁자를 더 가까이에서 알아볼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이 주그룹에서 멀어졌을 때 그녀가 시작했다. 준서 씨와 일한 지 오래됐나요? 거의 5년 됐어요. 유진이 그녀를 복도로 안내하며 대답했다. 회사가 한창 성장할 때 비전테크에 합류했죠. 흥미진진한 시기였어요. 상상이 가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자기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재주가 있죠. 오, 그럼요. 유진의 눈이 열정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힘든 불꽃으로 빛났다. 그는 진정한 비전가예요.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서연이 명확히 했다. 바로 그거예요. 유진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요. 그들은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유진은 프로젝터를 켜고 비전테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유능하게 말하며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별다른 관심 없이 들었고 유진 자신에게 훨씬 더 집중했다. 그녀는 처음에 추측했던 것처럼 돈을 탐하는 공허한 여자가 아니라 똑똑하고 전문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특히 위험하게 만들었다. 인상적이네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준서가 왜 당신의 회사 기여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프로젝터를 껐다. 오래전부터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준서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요? 서연이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초창기에 당신이 그의 버팀목이었고 당신 없이는 비전테크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존경과 동정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는데 마치 존경스럽지만 이미 낡아버린 선임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다. 그가 그걸 기억해 주다니 참 친절하네요. 서연이 건조하게 응수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가 묘사했던 여자와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그가 저를 어떻게 묘사했는데요? 더 전통적이고 가정적이라고 할까요? 유진이 막연하게 손을 저었다. 생각보다 강해 보이세요. 서연은 유진의 당황스러움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종종 재무 컨설턴트를 과소평가하죠. 우리는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세부 사항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는 극도로 끈질기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며 말했고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유진의 시선에 경계심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다. 유용한 자질이네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손님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준서 씨가 아마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본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는 준서를 발견했다. 그들을 함께 보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왔다. 여기 있었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서로 잘 통했으면 좋겠군. 오, 그럼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녁의 남은 시간은 기묘한 긴장의 삼각관계 속에서 흘러갔다. 준서는 아내와 애인의 교류를 지켜보며 분명히 초조해했다. 유진은 엄격한 전문가의 가면을 유지했고 서연은 모든 움직임, 시선, 말을 주의 깊게 포착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준서는 서연을 차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됐어요. 그녀가 거절했다. 당신은 투자자들과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확실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잘 숨겨진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물론이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역겨움을 느끼며 그의 뺨에 키스했다. 내일 당신 돌아오면 봐요. 신선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오자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지난 몇 시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차에 앉아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전화를 꺼내 강우에게 메시지를 썼다. 그들을 함께 봤어. 이제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 시간이 없어. 내일 계획 준비를 마쳐야 해.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앞유리를 통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지만 서연은 자신감과 평온함을 느꼈다.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고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어야 했다. 준서와 유진은 그들의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아직 몰랐고 서연은 이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다. 준서가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은 서연에게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자동 응답기 목소리가 들렸다. 세무 전문 변호사 강태현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강 변호사는 그녀가 고객들의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협력했던 오랜 파트너였다. 그는 세무 위반 조사의 전문이었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었다. 강 변호사님, 이서연입니다. 그녀가 신호음 후에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신 대로 바로 전화 주세요. 꽤 급한 일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어젯밤 회사 행사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정보를 체계화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준서의 의심스러운 행동 연대기, 계좌 명세서, 대화 사본, 그리고 상황의 법적 측면에 대한 메모가 담긴 문서가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마지막 줄에 멎었다. 준서는 내일 저녁에 돌아오며 저녁 9시경에 집에 도착하도록 출발할 계획이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준비할 시간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전화가 울려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서연 씨, 강태현입니다. 메시지 받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언이 필요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제 남편이 이혼 전에 공동자산을 빼돌리려고 한다면 저에게 어떤 보호수단이 있을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게 정말 가상적인 상황인가요?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그렇다고 가정하죠. 서연이 대답했다. 단지 제 권리와 가능한 조치들을 알고 싶어서요. 이해합니다. 강 변호사가 공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선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은행 명세서, 비정상적인 이체,
새로운 계좌 개설 등 재정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모든 것을요. 이미 했습니다. 서연이 즉시 대답했다. 훌륭합니다. 둘째, 공동재산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세요. 부동산, 투자, 연금, 예술품 및 기타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포함해서요. 서연은 이혼 시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에 대한 강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었다. 그들은 연금, 기업 자산 분할,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의 세금 결과를 논의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화 말미에 덧붙였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정말로 당신이 추측하는 것처럼 역의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면 심각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구조를 매우 면밀히 주시합니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것이 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 강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전날 만났던 윤지의 변호사와 연락했다. 그들은 준서와의 다가올 대화의 세부 사항과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산 분할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가 상기시켰다. 역의 회사와 세금 위반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주장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정오쯤 서연은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당분간은 이 사실을 준서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시간은 강우가 남편의 이메일에서 찾아낸 서류들을 검토하는 데 썼고 특히 역의 구조의 세부 사항과 이 이야기에서 최유진의 역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키프로스 회사를 사용하고 준서를 변호사 박태수에게 소개한 것은 바로 최유진이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준서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마지막 회의가 취소됐어. 일찍 돌아가기로 했어. 지금 출발했으니 3시간 안에 집에 도착할 거야. 어머,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다.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보고 싶어서 돌아오는 걸 미루고 싶지 않았어. 그가 가볍게 대답했다. 나도 그녀가 거짓말했다. 기다릴게. 수화기를 내려놓자 서연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계획을 즉석에서 바꿔야 했다. 그녀는 준비할 하루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서연은 강우에게 전화해 준서가 일찍 돌아온다고 알렸다. 대화할 준비됐어? 오빠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도 설정했어.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 내가 갈까?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강우가 제안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오빠가 있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준서를 더 공격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었다.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연락 대기해줘. 알았지? 물론이지. 언제든지 전화해. 강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남편이 도착하기 전 남은 시간 동안 서연은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가올 대화를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데 보냈다. 그녀는 즉시 장면을 만들기보다는 준서가 긴장을 풀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 다음 점차적으로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심호흡을 하고 등을 곧게 편 서연은 남편을 맞으러 현관으로 향했다. 준서는 환한 미소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약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녀를 감동시켰을 제스처가 이제는 거짓되고 계산적으로 보였다. 안녕, 자기야.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나 없이 어떻게 지냈어? 생산적으로. 서연이 꽃을 받으며 대답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준서가 재킷을 벗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마지막 회의가 취소돼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그가 그녀에게 윙크했다. 보고 싶었거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꽃을 꽃병에 꽂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준서는 그녀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약간 놀란 듯 지켜보며 따라왔다. 당신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가 꽃병을 들고 그에게 돌아섰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더 집중해 보여. 아마도. 서연이 꽃병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근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거든. 무슨 생각? 우리, 우리 결혼 생활, 미래에 대해서.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비전테크 회사에 대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준서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의 미소가 살짝 희미해졌다. 심각하게 들리네. 나쁜 일은 아니길 바라. 그가 농담하려 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서연이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준서는 불안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의자에 불안하게 앉았다. 날 무섭게 하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준서 씨, 나 유원장 봤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놀란 척했다. 무슨 유원장? 당신 책상 잠긴 서랍에 있는 거. 서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비전테크 지배권과 우리 집을 최유진에게 남기는 그 유원장 말이야. 준서는 창백해졌고 테이블 위에 그의 손은 주먹으로 쥐어졌다. 내 물건을 뒤졌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분노의 기색이 서렸다. 당신이 말한 대로 세금 신고 서류를 찾고 있었어.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만 찾은 게 아니야. 키프로스에 있는 역외회사 비스타 홀딩스 리미티드 서류도 찾았어. 당신과 최유진 명의로 된 거. 준서는 상황을 가늠하며 침묵했다. 처음의 놀라움은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서연이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왜 다른 여자와 비밀리에 역외회사를 만들었는지 설명해봐. 왜 거액의 돈을 그곳으로 이체했어? 왜 사실상 나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유언장을 썼지? 복잡해. 이건 그냥 비즈니스 구조, 세금 최적화야. 넌 이해 못해. 준서 씨, 난 재무 컨설턴트야.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넌 이해 못해. 라는 변명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분명히 전술을 바꾸고 있었다. 좋아, 인정할게. 역외회사를 만들었어. 이건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반적인 관행이야. 유원장은 그건 그냥 초안이었어. 공증받을 생각은 없었어. 만약을 위해서였지. 만약을 위해서. 서연이 놀라 고개를 저었다. 집과 회사를 애인에게 넘기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그게 그냥 만약을 위해서였다고. 아니면 그게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당신의 진지한 의도를 보여주는 방법이었나? 유진 씨는 내 애인이 아니야. 준서가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가 달린 핵심 직원이야. 나는 단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 그만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어조가 섞여 있었다. 난 당신들 사진 봤어. 회사 행사에도 갔었고 당신들이 어떻게 교감하는지 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들 대화를 읽었다는 거야. 이 고백은 준서를 가장 크게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갑자기 몸을 바로 세웠다. 내 이메일을 해킹했어. 그건 불법이야. 아마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주택담보 대출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하는 것도 불법이야. 역외회사를 이용해 소득을 탈세하는 것도 불법이고. 준서는 다음 수를 계산하며 침묵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한 억양을 띄었다. 서연아, 들어봐. 내가 정말 실수를 했어. 그래, 유진 씨와 관계가 있었어. 어리석은 짓이었지. 하지만 12년의 결혼 생활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문제는 당신의 불륜이 아니야. 준서 씨. 문제는 당신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이었다는 거야. 당신과 최유진은 이혼 전에 자산을 빼돌리고 내 몫을 최소화하고 내 서명을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전체 전략을 세웠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야. 네가 오해한 거야. 준서는 완강히 버텼지만 그의 눈은 그를 배신했다. 그 편지들은 보이는 것과 달라. 예를 들어 5월 12일자 편지 말이야. 최유진이 이혼 소송 제기 시점에는 주요 자산이 안전하게 옮겨져 있을 것이라고 쓴 거. 서연은 인쇄물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준서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매 순간 어두워졌다. 네가 이럴 권리는 없어. 그가 씩씩거렸다. 이건 사적인 대화야. 그럼 넌 내 아내를 속일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었어? 서연이 반박했다. 내 회사가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했을 때 너를 지지해주고 우리 공동의 미래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너를 믿어준 아내를 말이야. 순간 준서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금세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뭘 원해? 서연아, 돈. 이 편지들로 날 협박하려는 거야? 난 정의를 원해.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 역의 회사 없이, 숨겨진 자산 없이, 조작 없이. 준서는 비웃었다. 네가 나를 염탐하고 이메일을 해킹하고 내 서류를 뒤진 후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래서 우리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 역의 구조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서류 사본이 국세청으로 갈 거야. 준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허풍이야. 넌 그렇게 못해. 왜 못해?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다. 난 재무 컨설턴트야. 내 평판은 법 준수에 달려 있어. 만약 내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내 경력은 끝장날 거야. 그래서 나에겐 법대로 행동할 모든 이유가 있어. 이건 협박이야. 준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넌 이럴 수 없어. 협박이 아니야. 서연이 앉은 채로 반박했다. 이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제안이야. 내 세금 문제까지 모든 것이 공개될 법정 대신 우리는 조용히 합의할 수 있어. 준서는 부엌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때때로 그녀에게 화난 시선을 던졌다. 넌 회사를 망가뜨릴 거야. 그가 비난하듯 말했다.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아니, 준서 씨.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넌 나를 속이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 난 단지 정의를 원할 뿐이야. 그는 부엌 조리대에 손을 짚고 멈춰섰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정확히 뭘 원하는데? 그가 이미 더 차분한 톤으로 물었다. 회사 가치의 50%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경기도 집. 그리고 모든 자산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준서는 코웃음을 쳤다. 50%? 제정신이야? 넌 회사 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하지만 난 회사 설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서연이 침착하게 반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은 반으로 나뉘어. 게다가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너와는 달리 난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어떤 법원이든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준서는 자신의 선택지를 분명히 저울질하며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거의 위협적으로 변했다. 내가 모든 증거를 그냥 파기해버리면 어떡하지? 대화를 삭제하고 해외 계좌를 폐쇄하고 서류를 없애버리면 너한테 뭐가 남는데? 내가 찾은 모든 것의 사본.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변호사, 친구, 그리고 오빠에게 있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어. 그것은 허풍이었다. 서류 사본은 강우에게만 있었지만 준서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넌 모든 걸 계획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다. 완벽한 함정이야. 난 단지
내게 법적으로 속한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서연이 반박했다. 네가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을. 준서는 갑자기 피곤하고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있잖아. 나도 한때는 널 정말 사랑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막 회사를 세울 때 넌 내 버팀목이었고 내 나침반이었지. 그런데 그 후엔 서연은 그의 말이 여전히 고통을 준다는 사실에 놀라며 물었다. 그 후엔 우린 다른 사람이 됐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넌 그대로였지. 믿음직하고 예측 가능하고. 근데 난 변했어. 회사가 성장하고 기회가 넓어졌어. 유진이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추진력을 이해해. 그녀는 나랑 닮았어. 더 젊고, 더 야심차고, 더 매력적이지. 서연이 쓴웃음 없이 단지 사실을 나열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네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너도 그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만큼 똑똑할까? 준서는 시선을 돌리며 침묵했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건 이제 내 문제야. 난 오직 공정한 재산 분할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내 조건이야. 그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회사 가치의 50%, 경기도집, 재정 투명성. 그 대가로 난 내 역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겠어. 준서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류의 내용을 말없이 훑어보았다. 생각해봐야겠어. 그가 말했다. 변호사들과 상의해야겠지? 물론이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의 시간이 있어. 그 후에는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섞여 있었다. 12년의 결혼 생활 끝에 돈 때문에 날 파멸시키겠다고. 아니, 준서 씨.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돈 때문에 나를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거야. 그게 차이야. 그녀는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며 식탁에서 일어섰다. 난 손님방에서 잘게.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녹음은 중단할게.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눌렀다. 이제 내 의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생겼네. 준서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역시 일어나 부엌 출구로 향했다. 너 변했어, 서연아. 그가 문가에 멈춰서서 말했다. 널 알아보지 못하겠어. 아니, 준서 씨.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난 항상 이랬어. 단지 네가 날 동등한 상대로 본 적이 없을 뿐이야. 그가 떠나자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대화 내내 그녀를 지탱해주던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나약함과 감정적 소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승리감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려던 사람에게 맞설 수 있었고 승리를 거둔 것 같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그들의 대화 녹음을 듣고 사본을 강우와 윤지의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오빠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다. 대화는 끝났어. 그는 생각할 시간이 이틀 있어. 난 괜찮아. 강우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동생. 필요하면 알려줘. 서연은 오빠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준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틀간의 긴장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된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남아있었다. 손님방에서 서연은 침대를 정리하고 창가에 앉아 밤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준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일일지도 몰랐다. 다음 이틀 동안 그들의 집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과 준서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며 서로를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화했다. 서연이 집에 없는 동안 준서는 손님방으로 옮겼고 그녀에게 안방을 남겨두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작은 존중의 제스처에 놀랐다. 몇 번인가 서연은 준서가 서재에 틀어박혀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연은 엿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가 변호사들과 그리고 아마도 최유진과 상의하며
자신의 선택지와 위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셋째 날 아침,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준서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고 역제안을 할 준비가 됐어.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있어. 회사 가치의 40%, 집은 네가 원한 대로 하고 완전한 재정 투명성도 보장할게. 서연은 제안을 숙고하며 생각에 잠겨 커피를 저었다. 40%는 여전히 매우 상당한 금액이었다.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직감은 준서가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속삭였다. 역의 계좌와 이미 빼돌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80%를 돌려줄게. 20%는 이미 운영비용으로 사용됐어. 정확히 어떤 비용 말이야? 서연이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컨설팅, 법률 서비스, 등록 비용. 준서는 무심한 척했지만 긴장감이 그를 드러냈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한 준비 비용을 말하는 거야? 서연은 목소리에 비꼬는 투를 섞었다. 그리고 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내 제안이야. 이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없는 걸로 하거나 내 변호사와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겠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역의 계좌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고 싶어. 물론이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게. 하지만 오늘 예비 답변이 필요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지? 서연이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물었다. 준서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우리 둘 다를 위해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 서연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다. 좋아. 변호사와 이야기한 후에 저녁에 답을 줄게.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갔고 그녀는 생각에 잠겨 혼자 남았다. 그의 행동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너무 수능적이었고 타협에 너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항상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익숙했던 그녀가 알던 준서가 아니었다. 서연은 즉시 윤지의 변호사에게 전화해 긴급 회의를 잡았다. 그런 다음 강우에게 연락해 그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강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 내렸다. 그의 서두름은 매우 의심스러워. 아마도 뭔가 드러나기 전에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정확히 뭘 숨기고 있을까? 모르겠어. 강우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하지만 비전테크에 대한 최신 뉴스를 확인해 보겠어. 아마도 그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가 회사에 생겼을지도 몰라.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었다. 오빠와의 통화 후 서연은 간단한 조사를 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특별히 불안한 점은 없었지만 비전테크의 주식이 지난주에 약간 하락한 것을 발견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추세는 부정적이었다. 윤지의 변호사와의 만남은 생산적이었다. 변호사는 어떤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지난 1년간의 모든 회사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서두른다면 그걸 이용하세요. 윤 변호사가 추천했다. 40%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완전한 검토 후에만 가능하다고 말하세요.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또 다른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실에서는 준서뿐만이 아니었다. 소파의 양쪽 끝에 그와 최유진이 긴장된 채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 문가에 멈춰서서 물었다. 우리 셋이서 이야기해야 해. 준서가 대답했다. 상황이 변했어. 서연은 최유진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젓갈색 머리의 여자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고 며칠 전 회사 행사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듣고 있어요. 서연이 그들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긴장했다. 준서는 헛기침을 했다. 내 최후 통첩 이후에 유진 씨에게 그녀가 몰랐던 우리 금융 전략의 일부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했어. 내가 몰랐던 것들이죠. 최유진이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날카롭게 반복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세금 사기와 관련된 서류에 내 서명을 이용했다는 것 같은 거요. 서연은 시선을 최유진에서 준서로 옮겼다. 그녀 서명을 위조했어? 아니. 준서가 재빨리 반박했다. 유진 씨가 직접 서류에 서명했어. 단지 내가 모든 뉘앙스를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이것이 표준적인 기업 최적화 구조라고 나를 안심시켰어요. 최유진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과의 대화 후에 그는 일부 거래가 불법이며 당신이 국세청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상황은 갑자기 서연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공모자들 사이의 동맹은 분명히 금이 같다. 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확인했다. 특히 우리가 공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요. 이해해야 해요. 최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런 신고는 준서 씨뿐만 아니라 비록 제가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 해도 저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사실이야. 준서가 끼어들었다. 유진 씨는 모든 세부 사항을 몰랐어. 내가 그녀를 이용했지.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최유진이 그를 날카롭게 끊었다. 내 평판, 내 경력도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는 건가요? 서연은 준서와 유진의 동맹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이 비난의 교환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당신이나 회사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지 제게 법적으로 속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최유진이 의아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확히 뭘 원하는데요? 처음에는 회사 가치의 50%, 경기도집, 그리고 재정 투명성을 요구했어요. 서연이 상기시켰다. 준서 씨는 40%를 제안했고요. 저는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난 1년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한 감사 후에만 가능해요. 감사는 불가능해. 준서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건 우리 고객들의 기밀을 위협할 거야. 거짓말 그만해. 준서 씨. 최유진이 그를 날카롭게 끊었다. 당신은 감사를 두려워하는 거야. 당신의 모든 수법이 드러날 테니까. 그녀는 서연에게 돌아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비전테크는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요.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가치는 최소 2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준서의 눈이 분노와 놀라움으로 커졌다. 유진, 그건 기밀 정보야. 더 이상은 아니지.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 씨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어요. 최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의 사기 때문에 재판에 갈 생각이 없어요.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다. 이제 준서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명확해졌다. 그는 회사 가치가 급등하거나 재정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유진 씨. 그녀가 말했다. 그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네요. 서연은 준서에게 돌아섰다. 우리가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준서는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과 유진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옮겼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이제 뭘 원하는데?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 회사 가치의 45%. 서연이 명확하게 말했다. 경기도 집, 서울 아파트, 그리고 모든 해외 자산의 완전한 공개. 이건 강도짓이야. 준서가 분개했다. 날 빈털터리로 만들 셈이야? 아니, 준서 씨.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대안이 국세청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아주 관대한 제안이지.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최유진이 갑자기 짧고 거칠게 웃었다. 그녀 말이 맞아. 준서. 제안은 관대하다 못해 넘쳐. 나라면 받아들이겠어. 날 배신하는 거야? 준서는 그녀를 불태울 듯한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 이후에. 아니. 최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날 배신한 건 너야. 내 동의 없이. 내 수법에 날 끌어들였잖아. 넌 내 경력과 평판을 위태롭게 했어. 그녀는 일어섰다.
참고로 나 개발 부서장 자리에서 사임할 거야. 내일 아침에 사직서가 내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이것은 준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는 진정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지금 그만둘 순 없어. 싱가포르 계약 직전에 할 수 있고 할 거야. 최유진은 출구로 향하다가 서연의 의자 옆에 멈춰 섰다. 이렇게 된 거 정말 유감이에요. 최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남편의 옛 애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 대신 이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둘 다 그의 조작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서에게 돌아섰다. 내 변호사와 연락할 거고, 응, 의심스러운 서류에 내 서명을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야. 그녀는 서연과 준서를 단둘이 남겨두고 떠났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준서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결혼, 유진과의 관계, 어쩌면 내 회사까지도. 아니, 준서 씨.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걸 망친 건 너 자신이야. 내 탐욕과 부정직함으로 나는 내 인생마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준서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패배의 표시로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좋아. 내 조건을 받아들일게. 거래 후 45%, 부동산, 그리고 자산의 완전한 공개.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쪽에서의 어떠한 추가적인 청구도 완전히 포기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동의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변호사들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할 거야. 그것이 부부로서 그들의 마지막 진지한 대화였다. 다음 주에 서연은 윤지의 변호사와 함께 합의의 법적 측면을 처리했다. 준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거래는 비록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성사되었다. 최유진의 사임은 협상 과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회사 가치는 상승했지만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45%는 매우 상당했다. 이혼은 신속하고 별다른 주목 없이 진행되었다. 서연은 아파트, 집, 그리고 회사 지분을 현금 보상으로 받았고 비전테크의 주주로 남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고 싶었다. 반년 후 이혼 후 처녀 시절성을 되찾은 이서연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새로운 컨설팅 회사 액티브 컨설팅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파노라마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마음을 진정시켰고 근무 후의 기분 좋은 피로는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혼 후 그녀는 서울 아파트를 팔았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다. 경기도 집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고 주말과 휴가를 위한 아늑한 장소로 만들었다. 회사 지분 매각으로 받은 돈의 일부는 기업가를 위한 세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했다. 남은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앞으로 수년간의 재정적 독립을 확보했다. 그녀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화면에 강우의 이름이 떴다. 안녕, 오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서울은 어때? 모든 게 완벽해. 강우가 활기차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야. 비전테크 뉴스 봤어? 아니, 서연이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거기 무슨 일인데?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 지난달에 주가가 30%나 폭락했어. 그리고 오늘 최유진이 준서와 회사를 상대로 금융사기 및 서명 불법 사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 서연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저었다. 놀랍다고는 말 못하겠네. 준서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했고 유진이는 똑똑한 여자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보상을 요구할 증거를 분명히 찾았을 거야. 너 혹시 고소해야 하는 거야? 강우는 분명히 놀란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주주로 남았다면 지금쯤 많은 돈을 잃었을 거야. 그래서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고집했던 거야. 서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아니, 고소해야 하지 않아. 그건 내가 뒤로 한 과거의 일부일 뿐이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세 팀의 사진을 보았다. 이제 나에겐 내 삶, 새로운 목표,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말하니 기쁘다. 강우가 진심으로 응답했다. 넌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동생. 오빠와의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사무실 발코니로 나갔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과 물을 황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시원한 강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준서의 배신, 고통스러운 이혼, 음모와 조작.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물론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고 그녀의 힘과 경험의 원천으로 변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이전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오랜 친구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 온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저녁 8시. 늦지 마. 축하할 일이 있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 곁에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석양을 바라본 후 그녀는 물건을 챙기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앞에는 친구들과의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고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날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서연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재정적 보상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삶을 구축할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그녀는 준서의 꿈을 지지하고 그가 회사를 만들고 그들의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다. 이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때였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